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의 가뭄에 직면한 강원도 강릉 일대 조금 전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강릉 일대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최악의 물 부족 사태로 식수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강릉을 방문해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즉각적인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해 인력과 장비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 소식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짝 메마른 바닥을 훤히 드러낸 강원도 강릉의 오봉저수지. 강릉 지역 식수원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오늘 저수율은 어제보다 0.4% 떨어진 15.3%.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재난 상황인 15% 붕괴가 코앞에 놓였습니다. 15%선 붕괴와 동시에 수도 계량기를 75% 잠가버리는 제한급수 시행이 예고된 최악의 물 부족 사태. 순방 뒤 첫 주말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오봉저수지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이 저수지물이 거의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영곡의 취수장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예요? 충남 보령시 등이 생수 2만 병을 보내는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마실 물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종합적으로 좀 살피셔서 재난 사태를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안부 장관 소관 업무라고는 하는데 긴급 재난 사태 선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정부는 오늘 저녁 7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의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 지정되는 특별재난 지역과 달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재난 사태가 선포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비상소집과 장비동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각 지자체의 급수 차량 지원과 생수 지원 등을 정부 차원에서 요청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영동 지역의 가뭄 사태 해결을 위해 강릉뿐 아니라 저수 시설이 취약한 지자체를 조사해 대응 방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나흘 뒤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 옆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시대 사회주의 형제 국가였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세 정상이 함께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다시 거세지고 있는 한미 일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최우선이지만 그렇다고 이웃나라인 중국을 쉽게 볼 수도 없는 우리로선 중심 잡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질서를 먼저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이번 중국 열병식의 중앙 좌석 배치를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합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세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한미일 공조에 맞선 북중러 삼각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70주년 행사 때는 왼쪽에 장점인 전 주석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섰던 것과도 비교됩니다. 그 당시 한국을 대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북한을 대접한다. 3자가 나란히 서서 일종의 대미전선, 이것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과 러시아 외에도 이란과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주중 미국 대사는 불참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방중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숨진 장병들의 유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북한 방송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육성이 담긴 영상을 하루 만에 빠르게 공개했습니다. 유가족들 모두가 하루빨리 오늘의 이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속죄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영웅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책임적으로 잘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군 피해 규모를 전사자 600명을 포함한 총 4,700명으로 추산한다고 지난 4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취재한 외교안보팀 신재용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예. 그러니까 중국의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양 옆에 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전 냉전 시대에서나 봤을 법한 장면인데 예. 이런 장면이 다시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큰 틀에서 볼 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어떤 북중러의 대응으로 봐야 될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과 서방의 압력이 높아진 데 대해서 공동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인 거죠.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와 빠르게 가까워졌는데요. 그러면서 또 중국과는 다소 소원해졌습니다. 중국 방문은 양국이 다시 밀착하는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미중이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뒷배에 중국이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북한의 대무역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급하기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초청은 한반도 주도권 차원에서 북한이 러시아와만 이렇게 밀착하는 걸 놔줄 수만은 없다, 이런 판단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또 읽힙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로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우리는 대통령은 가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시진핑 주석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천안문 막루 위에 올라가는데요. 오가면서 조우할 가능성은 있겠죠. 또 리셉션이나 이후 행사에서 우리 측 참석자들과 스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만남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전승절 행사에 함께 가는 박지원 의원도 SNS에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베이징에서 만난다, 또는 사전에 약속했다, 이런 건 들은 바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최근 성명들만 봐도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비핵화가 아닌 다른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터라 남북 간 가시적인 깜짝 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대화 재개의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 간 물밑 대화 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신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해온 미국이 또 다른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중국 내 외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여기에 해당돼 우리 주력 산업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자격입니다. 이 자격이 없어지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놓을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치는 9월 2일부터 120일 후 시행됩니다.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사업을 키우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We nee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semiconductor investment in America,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Donald Trump is going to bring that home. You watch us do it. 또 기술 유출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서 투자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 미국에서는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와 D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두 세대 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공정 중에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생산력을 높이거나 고사양 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0%를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와 맞물릴 가능성이 커 추가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처럼 힘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질주에 전 세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작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켜온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세로 미국의 물가가 크게 오를 거라는 우려도 확산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머지않아 위기를 맞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는 경제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관세를 무기로 쓴 미국의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판사 11명이 참여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원재판부의 이에 대한 결론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세금을 때릴 긴급 권한까지 무제한으로 주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If the president thinks these tariffs are so important, then make that case to Congress. That's what every president has done before him. 다만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관세 무효는 10월 14일까지 유예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못을 박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의 총체적 재앙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미국의 이익이 되도록 쓸 것이라고도 썼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100년 넘게 유지해온 소액 수입품 면세가 철폐된 첫날 나왔습니다. 800불 이하 수입품에도 관세를 매기면서 많은 나라가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중단했고 그 피해는 중소업체를 짓눌렀습니다. One of my suppliers in Japan saying, "We have your order, it's paid for, we're packing it up, but our shippers aren't going to send it to the US." 관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거란 우려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 역시 빨간불입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8%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정말 진짜 서민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조금 좀 안정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의 무역 상대국은 쉽게 압박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의 앞길을 가로막을 더 큰 장벽은 미국 안에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이어서 특검 수사 소식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르면 모레 국회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권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 큰절을 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와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던 입장에서 미묘하게 달라진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입니다. 통일교 성전과 한학자 총재 거처 등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22년 2월과 3월 이곳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한 달 전 통일교 측과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와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통일교 본부를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권 의원은 한 총재가 연세도 많아 예의를 차리기 위해 절을 한 것뿐이라며 대선 기간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도 만나고 다녔다고 진술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통일교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던 기존 입장에서 미묘하게 달라진 겁니다.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재가 소환되면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을 위해 신도들을 입당시키고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선 권 의원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소금빵 하나에 990원. 정말 가능한 가격일까요? 한 유명 유튜버가 요즘 빵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오늘 초저가 빵집을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며 소비자들은 반겼지만 빵을 굽는 자영업자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빵값이 비싼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이 옆 건물까지 길게 늘어섰습니다. 빵가게 문을 열기로 한 오전 11시에 맞춰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엄청 저렴하네. 손님을 끌어모은 비결은 단연 가격입니다. 소금빵과 플레인 베이글, 바게트가 990원, 1,000원도 안 됩니다. 시중 빵집에 비해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동네에서 말이 안 되는 가격 같고요. 앞으로 빵 가격이 이렇게 유지만 되면은 언제든지 사 먹을 의향이 있을 정도죠. 잘 팔리다 보니 구매 개수도 제한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장 앞에 인당 3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빵집은 단기간만 운영하는 기획성 가게입니다. 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한 유명 유튜버가 요즘 빵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한 기획사와 손잡고 문을 연 겁니다. 원재료를 직거래해 비용을 줄이고 싸게 많이 파는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맛있고 싼 빵. 유통 과정을 줄이던 아니면은 마진을 줄이던 아니면 박리담회를 하건 이게 불가능하냐.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하지만 동네 빵집은 이런 초저가 판매 시도가 불편합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금빵 원가가 1,000원인데 990원에는 절대 못 판다.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 일하는데 허무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획성 팝업 가게니까 가능한 거지. 인건비에 상가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부수적인 이런 게 많이 붙어요. 유통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인건비 모든 게 다 플러스 되니까. 게다가 복잡한 원재료 유통 구조 등 구조적 문제도 많은데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도 걱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유통업자가 껴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이른바 빵플레이션, 비싼 빵값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빵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8.55로 5년 새 38.5% 상승했습니다. 소금빵 990원, 지속 가능한 가격일지 아니면 단발성 실험으로 끝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에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경쟁 부문에 초청돼 전 세계 최초로 상영됐습니다. 웃음과 비극이 뒤섞인 특유의 작품성에 관객들은 9분 가까이 열광적인 기립박수를 보냈는데요. 13년 만에 베니스 영화제에 진출한 우리 영화가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덕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리도섬. 박찬욱 감독과 어쩔 수가 없다 주연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이자 오징어 게임, K-팝 데몬 헌터스에 잇따라 출연하며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이끌고 있는 배우 이병헌이 등장하자 환호성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베네치아 영화제 개막 사흘째인 오늘,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프리미어 시사회를 갖고 처음으로 일반 관객에 공개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내내 객석에선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박찬욱 감독의 독창적인 방식에 감탄하고 Park Chan-wook is able to surprise. So you think that the story goes in a direction and it changes. Is completely out of control from this point of view. So I really.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영화제 최고의 영화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What characteristics of this movie was impressive for you? It was really impressive by all the cast.
amazing, but absolutely a prize. It deserved it. 20년간 이 영화를 준비했다는 박찬욱 감독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영화의 힘으로 꼽았습니다. 현대 사회에 자본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업의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죠. 이번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는 모두 21개의 작품입니다. 그리스 출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등이 황금 사자상을 놓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영화제를 달군 뜨거운 반응에 박찬욱 감독의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회 때마다 호평과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13년 만에 한국 영화가 황금 사자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황금 사자상 수상작은 다음 달 6일 발표됩니다. 베네치아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 새벽 어선 충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보령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하며 전복됐습니다. 서울 내곡동 화해단지에선 화재로 한 명이 사망했고 강원 양양에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던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원석진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뒤집힌 배에 올라 선체에 귀를 대고 생존 신호를 확인합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3톤급 어선이 7.3톤급 어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뒤집힌 배에 타고 있던 부부가 물에 빠져 남편은 구조됐지만 6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선이 부부가 탄 배를 보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거제 앞바다. 낚싯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옆으로 넘어져 물에 잠겨버립니다. 9톤급 낚싯배가 4톤급 고깃배와 부딪혀 전복된 겁니다. 이 사고로 낚시객과 선원 등 19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충돌한 어선과 사고 해역을 지나던 또 다른 어선이 모두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새카맣게 탄 비닐하우스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화해단지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60대 남성이 숨졌고 비닐하우스 4동이 탔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감식을 벌여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여성이 모래사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강원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20대 여성이 물에 빠진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전달하려다 익사했습니다. 남성은 구명조끼를 전달받고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4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 일부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판단을 내린 지 1년이 됐습니다. 비유럽 국가 최고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이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 후 1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말 강화됐을까요? 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을 뿐 이후에는 구체적 감축 계획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 헌재는 2026년 2월 말까지 법을 개정해 2031년 이후에 구체적 감축 계획을 발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의 기후정책 강화 주문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2024년 한국의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158만 이산화탄소 환산톤. 이대로라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 기준점인 2018년 배출량에서 지금 나와 있는 2030년 목표 배출량까지 그 직선으로 그은 경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4년에는 적어도 배출량 약 5억 8천만 톤 수준은 되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는 UN 권고대로 2035년 감축 목표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초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2018년 배출량보다 6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산업계 부담 탓에 50% 중반대에서 목표가 설정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IPCC가 제시하는 전 지구적 감축 경로를 따를 때 우리나라 2035년 감축 목표는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6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헌재의 결정 뒤 1년, 탄소 감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결정이 한국 사회,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 입단 이후 원정 경기만 치렀던 손흥민 선수가 홈 데뷔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한 달이 1년처럼 느껴졌다며 빨리 홈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입단 사흘 만에 치른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한 데 이어 약 4,000km 넘게 날아가 치른 뉴 잉글랜드전에선 첫 도움, 그리고 댈러스 원정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데뷔골까지 3주 연속 장거리 원정 경기를 통해 손흥민은 리그 적응을 마쳤습니다. It was tough 3 away trips and I think it was perfect time. I had time to speak to the players and which is that the socializing is so important to me. 기다리던 첫 홈 경기를 이틀 앞두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가볍게 슈팅을 점검한 손흥민은 시원하게 골문을 가르고는 마치 실전처럼 골 세리머니까지 펼치며 훈련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Mom said it felt like a year, so fans will be really good and the stadium will be packed. Obviously, try to win the trophy for this club, and that's what I'm here for. 이미 홈구장에 22,000석이 모두 매진됐고 우리 교민들이 태극기 응원까지 예고하는 등 팬들과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Lionel Messi, Suarez, I mean, there's a lot of players to join them. My name is compared to them, I think it's very small. Give a little bit of joy to the people, smile. 홈 데뷔전 상대는 서부 컨퍼런스 1위 샌디에이고로 손흥민은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외국인 선수 케이브가 집념의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투수와의 수싸움에서 이기고 세리머니를 즐겼네요. 두산의 2회 초 투아웃 1, 2루 기회. 3볼 카운트에서 몸쪽 깊은 공이 들어오자 케이브가 볼넷으로 생각하고 방망이를 던졌는데요. ABS 존에 걸쳤나요? 멋쩍게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번엔 같은 코스의 변화구에 헛스윙. 제대로 속구만 모습이죠. 케이브 선수 이후에 OK를 되뇌이면서 2번 다시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듯한데요. 또다시 몸쪽 빠른 공이 들어오자 호쾌한 스윙으로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못다한 빠던 세리머니로 석점 홈런을 자축했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눈 뒤에 그제서야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3연승을 노리는 9위 두산과 순위 싸움에 갈 길 바쁜 4위 롯데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폭염특보가 더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기온 경주가 37.6도, 밀양이 36.8도로 이 지역 관측사상 8월 하순 기준 역대 가장 뜨거웠고요. 서울도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오늘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전국에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서 5에서 6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 남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남과 경남에 최고 80 이상, 중부지방에서도 30에서 80mm가량 내리겠는데요. 가뭄이 극심한 강릉에서는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 대구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극한의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 일대는 마실 물조차 부족해 4집 가운데 3집에 제한 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산불에 이어 극한의 가뭄까지 연이어 재난을 맞은 강릉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